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AI 기술이 모두 가짜라는 소문이 퍼지자 이 사태의 전말을 밝혀낸 하버드대 출신 한국인 천재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는 소피아입니다. 평소처럼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중국의 최신 AI 기술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동료가 중국 기업이 개발했다는 딥시크라는 AI가 미국의 최신 기술인 챗GPT를 뛰어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동료의 말에 일부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우리 연구실의 지도 교수님이 찾아와 중국 베이징의 한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며 저에게 지원을 권유하셨어요. 실리콘밸리에서의 안정된 생활도 잠시, 저는 기계같이 고리타분한 알고리즘과 예측 가능한 결과에 점차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전해지는 새로운 방식의 AI 개발 소문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연구실의 분위기는 찜찜했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두려움보다 컸어요. 절친한 동료 피터 역시 이 기회에 큰 관심을 보였고 교수님의 권유에 따라 두 사람은 함께 중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소피아는 실리콘밸리의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용기와 동시에 이곳에서 발견할 비밀스러운 진실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중국인 연구원 왕웨이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서며 보이는 거리는 실리콘밸리의 청결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공사 중인 구역과 회색빛 건물들이 눈에 띄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예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후 거대한 철골 구조물과 유리로 지어진 최첨단 건물들이 마치 미래의 연구시설처럼 압도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수십 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서 왕웨이는 연구소의 역사와 첨단 시설들을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었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센터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를 더욱 부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숙소 배정에서 피터와 저는 서로 다른 건물로 나뉘어 배정되었습니다. 소피아의 동쪽 숙소와 피터가 머물게 된 서쪽 건물은 겉보기에는 별 차이 없었으나 소피아는 직감적으로 뭔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소피아는 자신의 방 맞은편에 왕웨이가 배정된 사실에 당황했지만 이내 내일 시작될 연구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그 불안감을 잊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연구소 중심부에 위치한 연구실의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와 먼지가 가득 쌓인 서버실, 그리고 허술해 보이는 장비들은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던 딥시크 프로젝트와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죠. 연구실 책상 위에 쌓인 논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소피아는 발표된 성과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기록과 서버 로그를 대조해보니 발표 날짜에 연구실의 시스템이 꺼져 있었다거나 검증 가능한 소스 코드와 실험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친 다른 연구원들은 서로 경계하며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연구원들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 소피아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둘러보며 눈에 띄는 이상 징후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화려하게 보였던 시설도 실제 작동하는 서버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전시용으로만 놓여진 장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AI 기술의 허울을 증명하듯 실질적인 연구 자료나 소스 코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꾸며진 연극의 무대 세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소피아는 복도에서 왕웨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연구실 생활은 어때요? 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소피아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소피아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발견한 의문점들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밤늦게 피터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살피며 들어온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발견 사항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역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동일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고 털어놓았고 외국인 연구원 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원은 소수에 불과했고 공식 기록상에만 이름이 올려진 유령 연구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내부 서버 로그에 남은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은 모두 분명히 연구 윤리를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피터와 저는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외부 저장 장치의 자료들을 백업했고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했죠. 피터는 분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이곳은 그저 거대한 속임수였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피터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연구 윤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이며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연구원들의 행동이 불안해 보였고 복도를 오가는 보안 요원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연구원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피터는 연구소의 내부 자료들을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안팀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연구소 측은 피터를 심하게 추궁했고 데이터 유출 시도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더니 피터를 끌고 가버렸죠. 저는 밤마다 피터의 안부가 걱정되었습니다. 피터는 과연 무사할지 어디로 끌려간 건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동시에 저 역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이메일에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피터가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메일 내용은 간단했지만 절박했습니다. 피터는 우리의 일상이 철저히 감시되고 있고 맞은편 방에 왕웨이가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요원이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대화와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곧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즉시 중국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회 경로를 통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은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메일 마지막에는 긴급한 경고가 있었어요. 이 메일을 읽은 즉시 삭제하고 컴퓨터를 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지우고 컴퓨터 전원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즉시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공항으로 가자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호텔 이름을 말했다가 중간에 목적지를 바꾸기로 했어요. 뒷좌석에서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미행하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멈출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혹시 옆 차선에서 연구소 차량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경찰차가 우리를 세우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의 눈을 피해 무사히 공항까지 갈 수 있을지 불안감에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공항 카운터에 도착해 보니 다행히도 한국행 비행기가 1시간 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자리 남지 않은 마지막 좌석이었죠. 현금으로 표를 끊으면서 긴장했어요. 혹시라도 티켓 예매 기록이 연구소에 알려질까봐 최대한 서두르며 수속을 밟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가방을 최소한으로 챙겨온 것이 도움이 되었죠. 짐이 많으면 도망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소 보안팀이었어요. 그들은 공항 전체를 수색하고 있는 듯했고 출국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죠. 출국 심사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연구소의 보안 요원들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옆줄에 서 있던 한 한국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속삭였어요. 그 남성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는지 자연스럽게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국 남성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저에게 비행기를 놓치겠다, 서두르자고 말했어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희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의 행동에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그 한국 남성은 계속해서 저와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습니다. 마치 정말 여행을 함께 온 연인처럼. 심사관은 저희를 평범한 커플로 보았는지 특별한 의심 없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한국 남성은 제가 안전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와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저를 도와준 한국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했고 왜 이렇게 도망치듯 중국을 떠나야 하는지 제가 처한 상황을 짧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에게 중국 AI 연구소의 진실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제 친구가 실종된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습니다. 연구소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었고 그들의 감시를 피해 탈출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 남성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기술 발전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제게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변호사라고 하시며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한순간의 기지와 용기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에 가면 부디 안전하게 지내라고 당부하셨는데 일도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낯선 이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선뜻 나서서 도와준 그의 용기가 제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여정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풍경이 보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포와 긴장,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피터를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그를 구해내리라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안전한 곳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오래전 학회에서 만났던 한국인 연구원 이승민 박사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AI 윤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었는데 연구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무작정 서울의 한 AI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승민 박사는 제가 불쑥 나타난 것에 놀랐지만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중국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중국의 AI 기술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죠. 이승민 박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딥시크 프로젝트의 실체를 보고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의 AI 기술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던 중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승민 박사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제게 중국행을 추천했던 교수님이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승민 박사는 그 교수가 수년간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는 서구의 AI 연구진들을 중국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해왔고 동시에 한국의 AI 연구를 방해하는 임무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던 교수님, 그토록 존경했던 스승이 알고 보니 중국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어요. 제가 중국행을 결심한 것도 피터와 함께 가게 된 것도 모두 그들의 치밀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이승민 박사는 제게 차를 건네며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이런 활동을 예의주시해 왔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의 AI 연구진들을 유인해 가두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 교수가 한국의 AI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논문에 표절이라는 누명을 씌우거나 연구비 지원을 막거나 심지어 핵심 연구원들을 빼내 가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저는 그제서야 피터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저를 탈출시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위험에 처했던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이승민 박사는 이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피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AI 연구소의 모습은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승민 박사의 안내로 연구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왜곡된 환경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연구가 단계별로 철저하게 기록되고 검증되었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여러 연구원들의 검토를 거쳤고 연구 과정의 모든 순간이 상세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서버실에 들어섰을 때 특히 놀라웠어요. 최신 장비들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모든 연구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연구소의 허울뿐인 장비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각 연구실마다 독립적인 검증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연구 결과도 조작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였습니다. 매주 열리는 연구 발표회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탄생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발전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승민 박사는 제게 한국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구소의 동료들은 피터를 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특히 이승민 박사는 국제법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이 있던 거예요. 그의 명함을 찾아보니 김창욱 변호사님이 있었고 국제법 전문가시죠. 연락을 드리자 바로 연구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피터를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먼저 국제인권단체들과 접촉해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동시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국제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셨어요. 게다가 연구소의 보안팀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중국 당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어 피터가 오늘 석방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고 피터가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먼저 오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 측의 체면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피터는 미국이 아닌 제3국인 한국을 통해 출국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피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피터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피터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연구소 방에 갇혀 매일 같은 질문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터가 이제 미국으로 같이 돌아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진정한 연구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딥시크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고 알려지자 경계하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주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대만과 일본에서도 딥시크 주의보가 떨어지면서 공무원은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 CEO는 딥시크에 대해서 새롭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을 비롯한 외신들은 딥시크의 정치적인 민감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회피하거나 질문자의 언어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직설적 답변을 제공하며 특정 국가의 검열을 받지 않는 서구권의 AI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죠. 중국은 딥시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독주를 깨고 중국의 기술력을 보여줬다고 과시했습니다. 딥시크가 최신 AI 반도체 없이 매우 싼 값에 챗GPT와 같은 최정상 AI에 맞먹는 성능을 보여줬다면서 이로 인해 AI 칩 대표주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주가가 17% 폭락하며 시가총액 846조 원을 증발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가 밝힌 개발 비용은 557만 6천 달러로 약 81억 원이었지만 실제는 이보다 약 90배 많은 7,300억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또한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졌다며 여기에는 중국의 속임수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아주세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자꾸만 생각나는 감동 누룽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